어두운 단칸방 안 낡은 이불 위에서 6살 남자아이 강민준이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텅 빈 쌀통이 부엌 한쪽에 쓸쓸히 놓여 있었죠. 12살 소년 강지우는 동생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엄마가 남긴 낡은 지갑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죠. 엄마, 이거 써도 되는 거죠? 8살 누나 강서윤이 민준이를 안으며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배고픔에 창백했지만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죠. 편의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문을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이 너무도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눕지 않고 상체를 세우고 앉아있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좋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강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가던 그는 집 앞에 모여있는 경찰차들을 보고 멈춰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 집 아저씨가 뺑소니라던데. 가해자는 도망갔대요. 애들은 어쩌나. 엄마도 없는데. 지우는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는 악착같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고모가 서윤이와 민준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죠. 고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새벽 대리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어요.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엄마가 셋째 민준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아빠마저 잃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오빠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보던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지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장례식은 조촉하게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몇몇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조의만 표하고 떠났어요. 지우는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친척들은 보험금과 보상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그저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고모부는 지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당분간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아이들이 사는 단칸방에 자주 들렀어요. 처음에는 밥을 해주고 쌀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휘휘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애들이 산다고? 고모가 부엌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오빠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보상금 처리해야 하는데. 지우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일이라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고모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고모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보상금 받으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거든.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설명하면 뭐하냐? 어차피 너는 몰라. 그냥 찍기만 해. 지우는 불안했지만 고모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고모와 고모부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고모네 가족이 이사 갔다던데?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보상금 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봤니? 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고모와 고모부가 보상금을 가로채고 도망쳤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는 동생들이 잠든 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일어나 동생들의 아침을 챙겼죠. 울 시간도 포기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고모네가 떠난 뒤 삼남매의 생활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통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어요. 지우는 집에 남아있던 동전들을 긁어 모아 빵 몇 개를 사왔지만 그것도 이틀이면 바닥났습니다. 지우는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도 학교에 가지 못했고 민준이는 어려서 계속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새 아이는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배고픔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형아, 배고파. 서윤이도 배가 고팠지만 동생을 달래느라 애썼어요. 민준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곧 뭐 가져올 거야. 하지만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낡은 옷가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나왔죠. 카드 뒷면에는 엄마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카드는 절대 쓰지 마. 정말 힘들 때만 꺼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마이너스 엄마가. 지우는 카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이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서윤아, 민준이 잘 봐줘. 형아, 편의점 다녀올게. 서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올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이 너무도 외롭고 작아 보였어요. 밤 9시 골목길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지우는 후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바생은 무심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우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우유, 빵.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간절했지만 지우는 최소한만 골랐어요. 삼각김밥 3개, 우유 2팩, 그리고 바나나 1송이. 계산대 앞에 선 지우는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알바생은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6,900원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결제되나요? 알바생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승인 소리가 났죠. 결제 완료됐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드를 돌려받아 주머니에 넣고 음식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카드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카드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의 주인이 대한민국 재계 1위 대한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우가 카드를 사용한 순간 멀리 떨어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VIP 추적 카드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15년 동안 신호가 없던 카드에서 방금 전 결제 신호가 왔습니다. 위치는 서울 달동네 A 편의점입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당장 차를 준비해. 아니, 경호팀 전체를 소집해. 지금 당장. 회장님, 하지만 당장이라고 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신호. 잃어버린 딸의 흔적.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대한그룹 본사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차에 올라탔고 강 회장은 선두 차량에 탔죠. 출발한다. 최대한 빨리. 검은 세단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밤거리를 가르며 달리는 차량 행렬은 마치 대통령의 행차처럼 장관이었어요. 강 회장은 차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지영아, 내가 살아있는 거냐? 아빠가 지금 간다. 지우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 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들이 일렬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한 대,
2대, 3대. 검은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순식간에 차량으로 가득 찼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지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지? 경호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한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어두운 골목, 허름한 집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비서실장이 편의점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눈 뒤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10분 전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산다고.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2살. 아이. 그때 경호원 한 명이 지우를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봉지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십 명의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노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강 회장은 지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지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지후예요. 강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뿌리쳤어요. 강씨, 성이 강씨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며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그가 어린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강지영이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주변의 경호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노인이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왜 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 우리 엄마를 아세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지우야. 내 엄마 지영이는 내 딸이었어.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는 항상 혼자였고 친척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노인이 외할아버지라니. 강 회장은 지우를 데리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지우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내 엄마는 나와 크게 싸웠단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지영이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 내 아빠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 재벌 회장인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였어. 그래서 반대했어. 심하게 반대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 아빠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어요라고. 그리고 집을 나갔단다. 그때 내가 쥐어준 게 바로 그 검은 카드였어. 지우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은 카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힘들면 연락하라고.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영이는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왜요? 자존심이 셌지. 그리고 자기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지.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지영이는, 내 엄마는 언제 세상을 떠났니?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이요. 막내 민준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한 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럼 내 아빠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달 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아이들도 있다고 하셨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생이 둘 있어요. 8살 서윤이랑 6살 민준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가자. 내 손주들을 당장 데려와야 해.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량 행렬이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급히 차에서 내려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도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문을 열자 서윤이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오빠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죠. 오빠. 지우는 편의점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민준아, 이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시래. 서윤이는 큰 눈으로 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낯을 가려 누나 뒤에 숨었어요. 강 회장은 두 손주를 보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너희를 지켜줄게. 서윤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천천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죠. 강 회장은 세 손주를 모두 안으며 울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냈어요. 비서실장은 낡은 방을 둘러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벗겨진 벽지, 텅 빈 냉장고, 낡은 이불. 회장님의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당장 짐을 싸자. 오늘부터 너희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아? 뭐 하는 거야? 고모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고 서윤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오빠 뒤에 숨었어요.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부와 고모가 계단을 올라와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경호원들과 고급 양복을 입은 강 회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고모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서 고모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의 고모부라는 사람들인가? 고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애들 뒷바라지 하고 있었는데요.
뒷바라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쌀통은 왜 비어 있고 냉장고는 왜 텅텅 비어 있는 거지?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는 건가? 고모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빠 보상금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우리 버리고 연락도 안 받았어요. 고모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우리 굶고 있는데. 고모부는 강 회장을 힐끗 보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고급차들, 이 노인은 분명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모부는 태도를 바꾸어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되시나 봐요? 저희가 애들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앞으로 잘 협력해서. 닥쳐라. 강 회장의 한마디에 고모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들을 소집해. 이자들이 한 짓을 낱낱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모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고모부 부부를 막아섰습니다. 고모부는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고모는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치고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내역과 계좌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고모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애들 법정 대리인이니까.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당하게? 미성년자 보호자가 보상금을 전액 챙기고 아이들을 방치한 게 정당한가? 고모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빚도 많고. 그래서 어린 조카들을 굶긴 건가?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고모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사람이 고모부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고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죠. 뭐라고?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 밤이요. 저 저녁에 고모부네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고모부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운전대를 잡았죠. 고모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헛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쓰던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아빠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지우야, 고모부가 술 마시고 운전한다고 하는데 말렸는데 안 들어. 조심하라고 해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시간은 밤 11시 40분. 그리고 아빠가 사고당한 시간은 밤 11시 55분이에요.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자가 남아 있었죠. 강 회장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감히 내 사위를 죽였어? 고모부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에요. 제가 뺑소니범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이 찾던 차량이 은색 에쿠스였어요. 고모부 차도 은색 에쿠스였죠. 사고 다음 날 고모부 차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새 차를 샀죠. 그거 수상하지 않아요? 비서실장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경찰에 연락해. 그리고 이자들 차량 이력을 전부 추적해. 사고 당일 CCTV 기록도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고모부는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몇 통의 전화를 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틀 뒤 고모부 명의로 폐차 신청이 들어갔고 차량은 흔적 없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수령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인멸이군. 고모부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그냥 실수였어요.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사람을 치고 도망간 것도, 증거를 없앤 것도, 보상금을 가로챈 것도 다 실수인가? 고모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들이 내 손주들을 굶기고 내 사위를 죽였는데 봐달라고? 강 회장은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넘겨라. 그리고 내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맡도록 해. 한치의 관용도 없이 처리할 것이다. 경호원들이 고모부 부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애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어요. 고모부 부부가 끌려간 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윤이와 민준이도 오빠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강 회장은 새 손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지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었죠. 강 회장은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고모부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동원한 최고의 변호인단과 수사팀이 증거를 수집했고 사고 당일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했어요. 고모부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시간, 그리고 그 차량이 폐차장으로 향한 기록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 기록도 복구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차량의 잔해를 찾아냈고 그 안에 남아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결정적인 영상이 나왔죠. 고모부가 술에 취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후 아빠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기소했습니다. 살인죄, 뺑소니, 증거인멸, 보험 사기, 횡령.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고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한그룹 강 회장의 손주들과 관련된 사건이었기에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죠. 고모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의 공격은 매서웠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뒤 차량을 폐차하고 블랙박스를 폐기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받을 보상금을 가로채고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방청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세 손주가 함께였어요. 지우는 고모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곁에 있었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고모부는 살인죄로 징역 15년, 피고인 고모는 공범 및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고모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모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 오르기 전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판결이 난 그날 강 회장은 세 손주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집이기도 하단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서윤이는 너무 신기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자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넓고 깨끗한 방, 푹신한 침대, 가득한 장난감과 책들. 서윤이는 자기 방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내 방이야. 민준이도 자기 방에 들어가자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죠. 지우의 방은 가장 넓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책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우야.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기대도 돼. 지우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에 산해진미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화려한 음식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과 우유, 바나나를 함께 올려놓게 했어요. 너희가 그날 편의점에서 산 것들이지? 할아버지도 함께 먹고 싶구나. 아이들은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희는 최고의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워라.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너희는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들이야.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너희 것이 될 거란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강 회장은 서윤이를 안아 올리며 창밖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 2개 보이지? 그게 너희 엄마 아빠야.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달 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동생들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검은 카드. 그것이 가족을 구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지우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날 고급 세단이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새 아이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13살이 된 지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도 밝았죠. 9살 서윤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7살 민준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강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함께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어요. 지후 부모님의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는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강 회장이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껏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꽃다발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지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이도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매일 맛있는 거 먹어요. 학교도 다녀요. 민준이는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강 회장은 딸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화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내 아이들을 아빠가 책임지겠다. 내가 못다 받은 사랑,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겠다. 약속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카드. 가족을 구한 기적 같은 카드. 엄마, 이 카드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준 거죠. 정말 고마워요. 강 회장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란다. 자존심보다 너희를 선택한 거지.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우리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지금도 하늘에서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묘소를 나서며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니?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각김밥이요. 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집에 가서 다 같이 삼각김밥 파티를 하자. 새 손주와 할아버지는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늘에서는 2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후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검은 카드 한 장이 가져온 기적.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준 사랑.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행복한 날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할아버지의 등장과 복수가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